안녕하세요. 3월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늦은 5월 독서 결산 영상이에요. 이번 달에는 총 9권을 읽었고요. 목표보다는 한 권이 적은 수예요. 제가 목표가 10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정소연 작가의 품위 있는 삶, 그리고 안톤 체호프의 체호프 단편선, 팡팡 작가의 연매장, 그리고 구병모 작가 화과, 김보영 작가의 고래눈이 내리다, 성혜령 작가의 버섯 농장입니다. 말하고 보니까 거의 다긴 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책을 읽는 게 제가 찾아서 읽거나 뭔가 발굴해서 읽는 스타일이 아니라 거의 검증되어 있는 책들이나 제공받은 책들만 읽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다 좋은 책들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멜론 탑백 같은 느낌? 어쨌든 책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5월에 처음 읽은 책이 여기 보이시나요? 정소연 작가의 품위 있는 삶이에요. 이거는 창비에서 나온 단편 소설집이에요. 이거는 총 6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지금 없는 이유가 교환독서 책이어서 교환독서 하는 친구한테 보낸 상태고, 이게 교환독서 책으로 정해지고 진짜 아무런 정보 없이 읽은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다 너무 좋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별로였던 순간이 없었고, 심지어 뒤에 수록된 해설하고 작가의 말도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해설이 진짜 너무 좋아서 따로 타이핑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고 싶은 이유는 그 책이 제 책이 아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설만 따로 보관해서 종종 읽어보고 싶은 그런 해설이었어서 이렇게 따로 타이핑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디지털 필사 같은 느낌으로 해봤어요. 그러면 단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고르기가 어려워서 이제 단편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로 필사한 게 있어서 이 필사한 것들 중에서 한번 골라서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8쪽 정도 했어요. 엄청 많죠.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편 제목이 품위 있는 삶 110세 보험이라는 제목이에요. 36페이지에 내 탓인 것 같아 속이 탔어. 예전에 몰고 다닌 것은 회사차라 반납했다고 하며 버스를 타게 해. 미안하다고 했어. 고작 버스를 타는 일이 뭐라고. 난 괜찮았어. 내가 탄 전동 휠체어가 버스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야.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했더니 사람들도 나한테 다정하게 굴었어. 늙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을 걸고 나도 아무한테나 말을 짓거리게 돼. 젊었을 땐 왜 그렇게 새초롬했는지 후회가 될 지경이야. 예뻤을 때 좀 친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지만 뭐 사는 동안은 오늘이 제일 젊고 이쁜 날이니까 난 내내 친절할 거야. 진짜 나이 든 사람만 알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요? 근데 이 작가님은 대체 어떻게 쓰신 걸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좋았던 게 45페이지에 그런데 무슨 소린지 다는 이해가 안 가. 이해한다 한들 기억 못하는 날도 있고 오늘처럼 기억은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날도 있는 거겠지 뭐. 나는 그냥 태어난 나와 죽을 나,
맞닿은 두 지점 사이에 접혀들어가 삭제된 시간 속에 있는 거야. 과거에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미래에 대해 무슨 약속을 했건 그건 잘 모르고 한 개소리야.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시간을 어떻게 알고 그랬겠어. 모르니까 무서웠던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품이 있는 삶이라는 보험이 있어요. 이 보험 특약이 그 치매에 걸리면 안락사 하는 것에 동의를 만약에 했다, 제정신일 때, 그러면은 안락사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설령 본인이 치매에 걸린 그 당시에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맞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5페이지에 과거에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미래에 대해 무슨 약속을 했건 그건 잘 모르고 한 개소리야.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시간을 어떻게 알고 그랬겠어. 모르니까 무서웠던 거지. 이게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항상 한 생각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미래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이가 들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그런 게 내가 미래를 모르니까 무서워서 자신의 안락사를 허락한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는 진짜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는 얼마 보지도 않지만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라면 제발 이걸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편인데, 두 번째 단편 제목은 어제의 일들이에요. 이 단편도 진짜 너무 좋거든요. 일단 상현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은 과거의 기억이 없어요. 근데 되게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 단편에서 좋았던 걸 한번 읽어볼게요. 51페이지에 나도 주차장으로 굴러들어온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스 역시 누군가 버리고 간 폐가구와 다를 바 없이 보였다. 나아지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서글펐다. 이 부분도 진짜 너무 슬픈데 가면 갈수록 진짜 더 슬퍼지고, 그럼에도 이 상현이라는 주인공이 되게 뭔가 단단하거든요. 덤덤하고 자신의 그런 과거들에 있어서 물론 슬퍼하기도 하지만 잘 이겨내요. 근데 그 과정이 뭔가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뭔가 와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으면서 작가는 이런 인물을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 모든 것들이 진짜 궁금해지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68페이지에 웃다 보니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가 훅 끼쳐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피어오르면서 그 시절의 기억을 불러오는 냄새였다. 이게 진짜 너무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인생을 살고 다 다른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은 공감되는 문장을 만들까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잠깐, 저를 왜 어떻게 어디서 보셨죠? 69페이지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커다랗고 굵은 글씨로 노트에 꽉 차게 써놓았다. 그녀의 글씨는 동글동글하면서도 끝이 날렵해 경쾌한 느낌을 주었다.
그 문장을 경쾌하게 따라 읽어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부분이 진짜 좋은 게 상현과 을진이라는 상현 친구의 관계가 너무 부럽고, 비록 여기에서 상현이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라고는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더라도 을진이라는 존재가 내 옆에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힘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포스트잇에 붙인 게 69페이지 내용이에요. 69페이지에서 을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자신을 믿을 수 없고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을진은 상현보다도 더 상현을 믿나 보다. 찝찝할 때마다 이거 펼쳐서 따라 읽어. 기억이 안 나면 외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와, 진짜 방금 또 좋은 거 발견했어요. 84페이지에 그들은 선생님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의미로 말한 것 같았는데 난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도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인생이란 것이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쉽게 망쳐지도록 생겨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줘봐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또 좋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버려진 것들을 모아 새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드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려고 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한때 누군가를 살게 했던 남자를 떠올렸다. 이것도 진짜 무조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 부분이 진짜 슬프고 좋거든요.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9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이 복잡했던 날들을 생각했다. 차마 다 기억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그것들은 명백히 지나가 버렸고 기세등등한 위력을 잃은 지 오래다. 살아있어 다행이다. 다행이라 말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 시간들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서 다행이고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짧게 제가 리뷰를 메모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짜잔, 이었죠. 이렇게 리뷰를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제의 일들인 이유는 화자가 기억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그것들을 명백히 보냈기에 무사히 지금을 맞아들이고 있기에 통째로 묶어 어제의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 익히 말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지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을 보고 있자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된다. 정작 상현은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도 지난 일들을 현재에 가져오지 않는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상현은 본인은 정작 그 과거의 일들을 현재까지 끌어오지 않고 그냥 그것들은 이미 자신한테 아무런 힘이 없는 어떤 무언가예요. 그래서 현재의 자신한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정작 본인한텐 그런데 저는 완전한 타인이고 그냥 독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끌어오는 게 내 자신이 너무 무례한 거야. 그리고 무례하다기보다는 좀 되게 하여튼 별로인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때 이런 리뷰를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편은 지옥의 형태라는 제목이고요. 그 두 번째 단편하고 살짝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시리즈처럼 이렇게 1화, 2화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연장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단편에서 좋았던 부분은 이것도 사실 진짜 많아요. 이 한 페이지 전부가 다 세 번째 단편이고 뒤에까지도 이 정도거든요. 하여튼 그 중에서도 골라보자면 102페이지에 비참함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게 남겨준 유품 같은 것이었다. 나의 연인이었던 사람들은 낯선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했다. 어떤 언어이건 사랑의 말은 모두 낯설었다.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될 무렵이면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바라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닌데 같은 페이지에 있는 다른 좋은 부분도 있어요. 난 그들이 떠난 빈방에서 우리들이 함께했던 시간을 되짚어보곤 했다. 사는 동안 나를 휩쓸고 간 수많은 감정 중 가장 강렬한 것이 비참함이었고 빈방은 늘 상징처럼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여기에 빈방은 늘 상징처럼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하잖아요. 이 빈방이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다음 좋았던 부분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것이 과연 지옥이 되었을까? 생전에 경험했던 행복을 다시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에는 다른 이름이 붙을 것이다. 내가 삶인 줄 알고 살았던 그것이 지옥이었고 지금은 사라지지 않는 그 시간들을 나는 그저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도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124페이지에 내가 도착하면 그곳은 이미 기동기가 아니었기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커다란 지옥이었다. 아니,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내 몸, 내 마음을 가진 나 자신이 지옥이었다. 지옥 속에 있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한 이상한 존재는 딸아이의 구두를 들고 서서 빙빙 돌아가는 빈 회전목마 저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광대들의 퍼레이드가 지나가고 마술쇼가 끝날 때까지, 음악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죽어서까지 너무도 나인 채로 그곳을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이 주인공이 진짜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정당화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왜 미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좀 불쌍하다고 느꼈던 게 나 자신이 나인 게 너무 지옥같이 느껴지는 삶이 너무 슬프게 느껴져서 심지어 그곳을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너무 슬퍼서 필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편 그 밑 바로 옆이라는 제목의 단편입니다.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한기가 수상해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았다. 생각해보면 상상해본 적도 없는 가족과 집이 생긴 게 너무나 수상했다. 조금이라도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냥 믿어버릴 뻔했는데 너무 완벽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틈도 없는 두터운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온 한기가 겨드랑이를 쑤셔대며 잠을 깨웠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청결함, 믿을 수 없는 향기, 믿을 수 없는 부드러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읽으면서 너무 먹먹하고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 감정이 동화돼가지고 너무 슬퍼서 어쨌든 이것도 너무 좋았던 단편이고 그 다음 단편은 엔터 샌드맨이라는 단편입니다.
아, 이것도 진짜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 지금까지 이런 류의 소설들 중에서는 진짜 최고고 그냥 첫 번째예요. 어쩌면 인생 소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71페이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사람들은 지수를 꼭 잡고 놓지 않는 손 하나를 발견했다. 더 이상 맥이 뛰지 않는 그 손목의 주인 위로 콘크리트 잔해가 켜켜이 쌓여 있어 지수를 구조해낼 수 없었다. 구조대원들은 지수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그 손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고서야 겨우 분리해낼 수 있었다. 아름다운 만화를 그리게 되었을 은하의 손가락은 더 이상 세상에 없었다. 174페이지에 지수는 은하와 10여 년 함께 지냈던 꿈속의 시간이 현실 같았고 자신만 살아남은 이 시간은 악몽 같았다. 미친. 다음 페이지에도 있어요. 175페이지고 지우는 아버지와 한증막에 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더 이상은 하지 않았고 시끄러운 음악을 듣지 않게 되었다. 특히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은 사고의 배경음악 같아서 듣지 않는다고 하며 웃었다. 김은하와 불렀던 엔터 샌드맨과 그녀를 구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지수는 늘 무언가를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세계는 자신이 꾸는 악몽의 세계이므로 곧 깨어나 은하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지훈에게 고백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수는 너도 헛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지훈에게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진짜 왜 이렇게까지 슬픈 거예요? 176페이지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진짜 세계 같지가 않았다. 이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났다.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폭발하거나 뒤집히고 추락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이게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게 현실이야. 봉투 속에는 사고 현장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지수는 그 끔찍한 폐허 속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과 몸으로 경험했던 고통과 공포가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것을 보며 어쩌면 이 세상이 가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퇴원을 하고 이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가 여러 번 일어났다. 그때마다 지우는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 활동을 도왔고 지수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왔다. 그것들은 지수에게 그런 고통이 실제했고 이 세계가 명백한 현실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매번 현재화되어 생생하게 살아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감각들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삶을 긍정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그러나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것은 서로가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동시에 그 사고를 잊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서로가 너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유일한 존재인데 나의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트리거인 거죠.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90페이지에 그와 함께 걷던 길을 걸으며 오랜 세월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을 그의 마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길을 서성거렸던 두 마음, 도무지 어떤 것도 실감할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생각했다. 다음 페이지에
지수는 자신의 뺨에 와닿던 지훈의 솜털과 한참 만에 돌아온 지훈의 땀냄새, 둘이 함께 나누던 사소한 농담, 둘이 먹던 형편없는 식사, 둘이 앉아서 졸곤 했던 낡은 가죽 소파, 그가 좋아했던 부드러운 무릇 담요를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속해 있던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세계였다. 지수는 그 세계가 정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에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살아있는 건 내 덕분이라는 말을 뒤늦게라도 전하기 위해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저는 이별에 있어서 이런 게 너무 슬프다고 생각해요. 그 상대와 함께 했던 정말 사소한 것들, 모든 일상들이 이제는 혼자 해야 하는 것들이고, 심지어는 그 상대가 만약에 살아있지 않다면 정말 영원히 멀어지는 거잖아요. 되돌릴 수 있는 퍼센트가 0.01%도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슬프고,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슬퍼요. 자신의 뺨에 와닿던 지훈의 솜털과 한참 만에 돌아온 지훈의 땀냄새,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저는 이 지훈이라는 애를 모르는데 님 누구신데요? 이거 진짜 명작. 그리고 마지막 단편입니다. 제목은 꾸꾸루 삼촌. 222페이지에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지 마. 그 시간을 통과해서 난 이만큼 와 있는 거야. 그만큼 나는 변했고 모든 것의 의미는 달라졌어. 철환아, 한 곳에 붙어서 관성으로 살면 안 돼. 내가 너무 오랜 세월 이곳에 붙어 있으니까 그것들이 너에게 짐을 지우고 도망가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떠날 시간을 놓쳐버렸어. 돌부처를 찾아가면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찾아왔지. 너를 찾아온 게 아니야. 너는 내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지. 너는 왜 아직 여기 있는 거니? 벌써 13년이나 지났는데. 라고 삼촌이 조카한테 해주는 말인데, 진짜 이게 이 단편들이요 다 반전이 있어요. 근데 그 반전들이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제발, 제발 부탁. 이렇게 해서 필사한 부분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다음은 사실은 해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목부터 일단 진짜 대박 끝났거든요. 제목 타이틀이 고독에서 사유하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세별 문학평론가님이 쓰신 해설이고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어렵지 않게 나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머리 같은 사람도 해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써주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좀 더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어주는, 안내서가 되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이제 해설이 있는 게 저는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해설이 소설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해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이 책에 제가 별점 5점을 줬어요. 보이시나요? 이 5점에는 사실 이 해설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해설이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조금만 읽어봐도 될까요? 읽을게요. 첫 문단부터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정소연의 소설은 고독한 사람들의 거처다. 이 소설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준비 없이 이별을 했거나 신뢰하고 의지해온 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얻었거나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무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머문다. 그들은 사랑과 관계 그리고 삶의 유한성을 통감한 후 병처럼 찾아든 고독을 앓고 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감정을 이입한다면 이 소설집을 편하게 읽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지독하게 고독해져 보겠다는 각오로 6편의 이야기를 음미해보자. 그러고 나면 불가피한 유한성 앞에서 최대한으로 가능한 인간적인 선택과 삶다운 삶이란 무엇일지를 고심해보게 될 것이다. 이거 진짜인 게 이거 진짜예요. 저 이거 너무 좋아서 그 다이어리에도 써놓고 막 그런 거 알죠? 약간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건 뭐뭐인가? 이건 뭐뭐인가?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있거든요. 일단 제 2025년 다이어리인데 제가 진짜 많이 밀려가지고 앞에 엄청 많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여기에 결론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결론은 내가 바라는 나의 죽음 앞에서 태도는 죽음이라는 왕관과 권력으로 타인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는 것, 자기 영민의 눈앞이 가려지지 않는 것 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죠. 젊은 날의 저고 미래에는 알 수 없으니까 미래의 나는 또 다를 줄 모른다는 거. 하여튼 이렇게 너무 좋았다. 더 이거 해설 다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해설은 그냥 다 이거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다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게 그 책에 그 뒷표지에 정세랑 작가님이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쩌면 그렇게 매끄러운 문장으로 까끌까끌한 것들에 대해서만 쓰는지 알 수가 없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느낌이 정말 딱 맞아요. 저는 그 뒷표지에 추천서 같은 거 그냥 신경 잘 안 쓰긴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것만 읽고. 근데 그 교환 독서하는 친구가 그 책 중간에 적어놨더라고요. 이 정세랑 작가의 추천사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글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써놔서 과연 어떤 추천사길래 그럴까 하고 읽어봤는데 정말 이해가 너무 되는 거예요. 매끄러운 문장으로 너무나도 까끌까끌한 것들에 대해서만 써요. 근데 그게 좋아요. 너무 그러면 첫 번째 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 지금 첫 번째 책만 했는데 46분이 지났거든요. 물론 다 편집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제공해주신 완벽주의자의 조용한 우울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되게 좋았거든요. 여기 표시도 되게 많이 해놓고 막 접어놓고 밑줄 치고 이게 좋긴 한 게 그거예요. 케이스, 사례들, 인터뷰들이 되게 다양하게 수록을 해놓으셔서 진짜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 논픽션인데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단점이
뭔가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해. 그거는 조금 그 감점 요소이다.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점점 주제와 가까워지는 이런 게 아니라 주제 이런 느낌인 거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었어서 별점은 아쉽게도 2.5점을 줬고, 그치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볍게 읽기에는 진짜 나쁘지 않은 책이다. 뭔가 논픽션을 읽고 싶은데 너무 막 여유가 없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책인데, 세 번째 책은 위즈덤하우스에서 나온 구병모 작가의 파과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영화화가 됐잖아요. 그런 김에 읽은 건데, 그 사실 영화 보기 전에 읽으려다가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영화 본 다음에 읽었거든요. 사실 제독이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한번 읽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읽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영화랑 비교해보고 싶은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작 비교를 위해서 제독을 하게 됐습니다. 기록을 안 했더니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별점이 4.5점이고, 왜냐면 구병모 작가가 문장을 되게 잘 쓰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문장 호흡이 너무 길다. 이게 문장이 왜 안 끝나냐, 약간 이런 평도 봤는데, 전 그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전 좋았어요. 오타쿠는 무조건 좋아한다, 이런 느낌. 파가는 다행히도 제가 독서노트를 썼더라고요. 짜잔. 독서노트를 썼는데 여기에 서머리하고 리뷰하고 조각에게 편지를 써놨어요. 진짜 웃기죠? 하하. 이 편지를 읽기에는 살짝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파과는 밀리로 읽었는데 그 하이라이트 친구분이 80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북 리더기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꺼내오기 귀찮기 때문에 읽는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책은 일본 문학인데 인플루엔셜 그 출판사에서 나온 후르치 가즈에의 도쿄 하이더웨이입니다. 제가 사실 일본 문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너무 그 일본 특유의 번역체가,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 그런 건가? 아니,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 번역체가 되게 너무 일본스러운 게 묻어나면 몰입에 방해가 되는 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 중 하나를 먼저 읽어버리는 바람에 선입견 같은 게 생겼었나봐요. 사실 이것도 일본 소설이라길래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직장인들에게 너무 추천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단편 소설집이거든요. 어쨌든 6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게 또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직장인들은 여유가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조금은 끊어 읽을 수 있는 게 참 좋다. 그리고 이게 번역이 되게 매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몰입에 방해되는 게 하나도 없이 일단 만족스럽게 읽었고,
그리고 일단 그 뭔지 아시죠? 이 그 약간 전형적인 힐링 소설들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식상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읽고 특히 직장인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독서노트에 쓴 리뷰를 먼저 읽어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썼는데 리뷰만 살짝 읽어볼게요. 각 편의 좋은 점들이 분명 있었지만 그 단편 자체가 좋았던 것을 고르라면 역시 해파리는 거스르지 않는다와 혹성이다. 별, 해양생물, 우주와 관련된 문장이 나오면 좋아지는 건 불치병인가 보다. 언제나 세상은 묻는다. 그리고 갈림길에 나를 세운다. 부조리함에 굴복할 것이냐, 갈등을 빚어내더라도 부조리함에 대항할 것이냐. 그러면 나는 언제나 그저 상황을 방관하거나 회피했다.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겼다. 나와 비슷한 인물상이 바로 세나 미스이코이다. 어쩌면 부조리함에 순응하는 것이 안전한 길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20대를 보내고 있는 나는 안다. 부조리함과 안전함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그저 안전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을 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내가 안전함을 택해도 부조리함의 대상은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교과서적으로 무조건 대항하라? 어렵다.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 역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듯하다. 앞으로도 계속해볼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혹성에 살고 있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구 생명체들이 흔들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저 살아가기를 불행한 일은 모두 우주의 탓이라고 넘겨버리고 자신을 탓하지 않기를 바라며 라고 썼습니다. 이제 다음 책은 체오프 단편선. 이것도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골라서 읽었던 책이고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별점도 5개를 줬고 이거는 따로 소장을 언젠가 꼭 할 겁니다. 아마 체오프 단편선도 제가 독서노트를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필사노트를 아직도 못 썼어요. 왜 이렇게 미룰까요? 여기가 이제 체오프 단편선을 쓴 독서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엄청 재미있게 읽은 고전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편들조차도 같이 수록된 작품 해설에 의해 좋아졌기 때문이다. 수록된 단편들 중에서도 관리의 죽은 편은 정말 신선하고 황당했다. 해설에서 체오프가 장편소설 하위 장르에 머물러 있던 단편소설을 문학의 한 주류로 만들어낸 것과 같다고 설명했는데 그 얘기가 납득이 됐다. 이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읽고 어떻게 되냐면 뭐야? 뭐세요?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전 소설이 진짜 좋다고 느낀 게 고전에서 오히려 새로움을 느끼는 게 이 아이러니함이 그 고전에 빠져들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거 치고는 고전을 많이 읽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는 마음속에 항상 고전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체오프 단편선에서 관리의 죽음하고 배짱이 주교 이 3편이 가장 좋았어요. 그 주교도 이게 해설까지 읽으면 좀 슬프게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저 진짜 그냥 체오프랑 결혼할래! 어쨌든 여기 이제 4번째 책까지
둘, 셋, 넷, 다섯 번째 책까지 끝났고요. 다음 책은 팡팡의 연매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학동네에서 보내주신 책이고 꽤 두꺼운데 진짜 술술 읽히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4.5점을 줬네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 역사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보통.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도 다 아는 게 아닌데 남의 나라 역사까지 아는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읽고 조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연매장이라는 제목이 이 두꺼운 책을 모두 그 관통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추천. 다음 책은 도시의 소문과 영혼의 말이라는 SF 소설이고 이거는 허블에서 나온 나인경 작가의 소설입니다. 나인경 작가 책은 처음이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서평단 신청해서 그 읽게 된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4.5점을 줬는데 짜잔. 이게 제가 그 독서노트를 안 써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방금 좋은 부분 발견했어요. 146페이지에 내가 사라져도 내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몸을 잃은 기억은 아득한 우주를 영원히 떠돌게 된다고 했어. 나는 떠돌지 않을 거야. 어떤 형태로든 너에게 갈게. 먼 길을 돌고 돌아도 결국은 너에게 닿을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기억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신호를 알아봐줘. 저 이게 불치병인데 저는 너무 좋으면은 자꾸 그 필사랑 독서노트를 미루거든요. 그래서 저 품위 있는 샘도 필사 진짜 오래 걸렸고 독서노트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특히 독서노트는 그 짧게 쓰는데도 계속 미루느라 좀 늦게 썼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나도. 어쨌든 이것도 좀 그래요. 품이 있는 사람만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냥 이 가슴 아픈 이 둘의 인연, 세상이 막 이 둘을 방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 이지랄. 어쨌든 이것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점점 내용이 빈약해지는데 제가 독서노트를 안 쓴지, 그러니까 밀린 지 꽤 돼가지고 그렇거든요. 감안해주시면 8번째 책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보영 작가의 고래눈이 내리다 라는 소설이고 제가 레비톨 클럽 서포터즈? 그런 거에 당첨이 돼가지고 매달 이렇게 도서를 제공받고 그 리뷰를 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권을 보고 신청했다고 과언이 아닌, 사실 과언이 아닌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둘 때문에 신청했어요, 그냥. 어쨌든 이번에도 역시 너무 좋았어요. 그 다른 김보영 작가 소설들 있잖아요. 종의 기원담이라든지 다섯 번째 감각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조금 가볍긴 하다. 왜냐?
그것들은 진짜 레전드니까.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게 느슨하게 동일한 그대, 까마귀가 날아들다, 새벽차, 귀신숲이 내리다. 이 네 편이 제일 좋았거든요. 다 좋은 부분이 있긴 했는데 저는 특히 까마귀가 날아들다가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이건 아직도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아있었거든요. 맨 뒷부분인데 감재라는 까마귀가 여자를 물끄러미 보면서 말해요. 그렇구나. 너 죽을 결심을 했구나. 죽을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말이지. 그렇지? 함께 있어줄게.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나랑 같이 있어서 정신 사납게 죽었단 말은 들었어도 심심하게 죽었단 말은 못 들어봤어. 그리고 다음에는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신이. 저승사자 일도 하다 보면 재밌어. 너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말이지. 내가 너처럼 인간이었을 때 이야기해줄까? 라고 하고 끝나는데 뭔가 감동이에요. 어쨌든 이 까마귀, 그러니까 즉 저승사자, 얘도 이 신입처럼 인간이었을 때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죽음을 각오하고 시위를 하러 나가는 이 여자한테 뭔가 연대하고 응원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너무 죽음이 다정한 거예요. 죽음인데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기차도 마지막 부분이 단편들이 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왜 이렇게 좋지? 어쨌든 우리는 때로 그 자신이 만들어낸 길 한가운데 멈춰선 지프를 지나쳐갔다. 그러면 지프는 부스스 잠이 깨어 시동을 건다. 그 녀석은 이제 생물에 필적한 뭔가를 갖고 있다. 올라탄 주인이 굳이 주름진 손으로 핸들을 틀지 않아도 혼자 길을 고르고 위험을 감지하거나 길에 튀어나온 자갈 따위를 피할 줄도 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춰서서 우리가 치익치익 숨을 내쉬며 선로를 달리는 것을 바라본다. 호의도 저기도 없이 지난 시대의 유물 같은 낡은 생물을 그의 시간선에 남은 유일한 동반자를 하고 끝나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것도 너무 좋아요. 어쨌든 사실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제가 지금 좀 졸리거든요. 근데 계속 미루다가 그냥 못할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임. 어쨌든 고래눈이 내리다 추천. 그 다음 추천작 성혜령 작가의 버섯농장. 저는 이게 되게 뭔가 그 품위 있는 삶 같은 그런 뭔가 감성 그런 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성혜령이라는 이 작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뒤에 대놓고 서스펜스라고 써있는데도 그냥 이러고 받아서 이렇게 읽으니까 끝나고 나서야 여기 뒤에를 보고 이거 먼저 볼 걸 했던 거예요.
이 성혜령 작가의 버섯농장도 너무 좋아서 4점을 줬고, 제가 원래 별점을 매기거나 그런 타입이 아닌데 이번 달에 읽은 책들이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매기게 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어쨌든 이것도 다 너무 좋았고, 이거는 이제 지금 독서 노트를 먼저 쓰고 있어요. 필사도 곧 할 거고, 저는 최애 그 소설이 윤소정이라는 단편인데, 야 맞다, 이것도 그 단편 소설집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너무 재밌었는데, 두 번째 수록된 윤소정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단편이 제일 좋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기억이 다 나지는 않는데 이것도 결말이 진짜 좋아요. 하여튼 이거 진짜 단점인데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았던 부분이 너무 스포여서 그냥 이것도 추천할게요. 이거 추천사는 김순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그 되게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 독후감 같은 거를 계속 미루게 돼가지고 그렇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썼던 것들이고, 하하하. 어쨌든 이번 5월 독서 결산 영상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이 이제 6월 14일인데 저는 제가 잘 때까지는 그 다음날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6월 13일에 있어요. 어쨌든 이번 달에 지금 3권을 완독했고 7권을 다 채워가지고 10권을 꼭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꾸벅 와주세요. 또 꾸벅.